자, 오늘 이런 소식 등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돼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자, 내일 국회 22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는데요. 연기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국회 지금에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뉴스 브리핑 오늘 유기한 기자와 함께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사고 중심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새벽인가요? 사흘이 벌써 지났군요. 네, 사흘 지났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고다, 어이없는 사고다, 안타까운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희생자들의 발인 절차, 역주행 사고 발인 절차 진행됐습니까? 네, 사흘 동안 이제 장례 절차 마쳤고 이제 오늘 이제 이른 새벽이죠. 네, 장례식장에서 이제 희생자들 하나둘씩 이제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 장지로 마지막 발걸음을 이제 옮겼는데요. 네. 그 유가족은 좀처럼 이제 운구차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현장에서 속속들이 포착이 됐고요. 그 이번 사고로 이제 희생된 서울시청 직원 2명, 예. 예, 이분들도 이제 오늘 새벽 장지로 떠났는데요. 예, 생전 이제 일하던 이제 시청 건물 이제 거쳐서 이제 떠나는 걸로 했고 동료들은 이제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출근길 애도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 장례 절차가 네. 오늘 오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68살 사고 운전자 지금 이제 급발진 사고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첫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됐군요. 예, 경찰이 이제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피의자 정식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2시간 가량 진행됐고요. 이 차 씨가 이제 갈비뼈를 다쳐가지고 입원 중인 만큼 이제 조사가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차 씨가 병원 치료를 받는 이유로 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식 진술을 좀 확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 첫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예, 차 씨 측은 이제 급발진 사고라고 이제 예.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고 동승자인 차 씨의 부인도 이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이런 진술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차 씨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체포 필요성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예, 이 운전자가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리를 해보죠. 쟁점이 뭡니까? 가장 핵심 쟁점이? 예, 지금 이제 뭐 영상을 혹시 좀 보셨는가요? 좀 봤습니다. 예. 저도 어제 계속 돌려보고 다른 것도 보고 뭐 여러 개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엔 이거죠. 급발진 사고냐?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냐? 예,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그런 결함이냐? 이런 그게 쟁점이군요. 지금 이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 죄가 이제 갈리기 때문에 예, 경찰은 이제 앞서서 이제 수사 브리핑에서는 이제 사고 현장에서 제동할 때 생기는 그 스키드 마크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예. 바닥에 생기는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경찰이 확보한 차량 사고 기록 장치에도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뭐 없던 없다? 것으로 전해지는 등 예. 일단은 뭐 급발진이냐 운전 부주의냐라고 이게 확정짓긴 좀 애매한 상황인데 조만간 이제 뭐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예. 예, 이 상당히 이거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사건 조사 결과 처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경찰은 이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출구에서부터 차량이 가속을 하기 시작한 건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급발진이냐 예. 아니면은 일방 통행로에 잘못 들어서서 당황하다 보면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맞아요. 되겠지만 가끔 이제 헷갈릴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고요. 예, 당시 이제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됐는지 이 말인즉슨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는지 눌렀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블랙박스에는 좀 어떤 정황이 담겨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제 차량 사고 기록 장치와 또 이제 블랙박스 등에 대한 정식 감정을 마치기까지는 대략 지금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요. 뭐 오래 걸리네요. 예, 경찰은 이제 좀 당분간 신중하게 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아주 그 신중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기한 기자였습니다. 권영신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천년고도 경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천년고도 신라 천년고도 도시 자체가 커다란 보물섬이고 네. 수많은 국보와 보물급 불교 문화재들이 있는 도시가 경주인데
특별히 경주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죠. 예, 경주는 뭐 불국사,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불교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곳 경주에서 내년 2025년에 제32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에이펙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 건데요. 예. 무엇보다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1500년 전에는 세계 4대 도시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경쟁에서 이겨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경주 굉장히 지금 들떠 있겠네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내년 말에 열리는데요. 내년 초부터 이제 에이펙 관련 여러 행사들이 1년 내내 개최가 됩니다. 경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예. 21개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2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오. 경제적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외교부는 이번 에이펙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미 대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예. 새 대통령이 참석하면 참 좋겠다 이런 좋겠다. 생각으로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죠 아직은. 예.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중에 하나 이제 모셨으면 또 좋겠다. 미셸 오바마 얘기도 있죠. 아, 그것도 모르겠군요. 예. 예. 근데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2005년에 부산에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번 회의는 그 지난 5월에 서울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AI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 맥을 이어갈 걸로 보여요. 유럽은 사실 이 에이펙 에는 참석을 하지 않죠. 이게 아시아 태평양이니까. 근데 유럽은 AI나 어떤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은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에이펙은 이제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열리기 때문에 예. 이 양자 퀀텀 컴퓨터 시대 또 AI 그리고 AI 국제 뭐 규제, 규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제로 다뤄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 주제가 결정되진 않았는데 않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게 좀 다뤄지지 않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와 AI가 열어갈 새로운 시대에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 GIO가 5년 만에 대외 활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5월에 이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 미국에서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또 만나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마크 저커버그를 미국에서 만나고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만나는 등 대기업 총수들도 지금 AI 주도권 경쟁에 본격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소버린 AI 주권을 논의하는 본격적인 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AI 소버린이라는 게 이제 자주적인 독립적인 뭐 이런 뜻입니까? 주권이란 뜻이죠. 주권이라는 뜻입니까? 예.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외국의 IT 그 거대 기업들이 다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가져오느냐 이런 그것도 얘기는. 그렇고 국가별 AI의 중요성이 지금 국가별. 대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AI 시대는 앞으로는 진짜 AI의 시대인데 이게 어떤 소규모 어떤 그런 곳에서 이 AI를 다루게 되다 보면 굉장히 편협한 가치관을 맞습니다.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국가별 문화적 특색, 역사적 이런 걸 반영한 어떤 국가별 AI의 중요성,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방대한. 예. 요새 뭐 진행자도 아이디어입니다. AI 같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AI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딱 정해진 틀에서 너무 기계적이다 이런 그런 뜻일 수도 얘기를 있어요. 들으시나요? 예, 약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주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가 근데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한가요? 뭐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네요. 예, 지금 숙박시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됐어요. 정상회의 주회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인근에 숙박업소를 따져보니까 100여 개가 있긴 있고 네. 또 5성급 호텔을 비롯해서 초특급 스위트룸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지금 이 보문 관광단지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예. 반세기가 지금 흘렀거든요. 50년 그렇죠.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경주가 이제 제주, 인천하고 경쟁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유치를 한 건데 그래서 분야별 장관회의나 어떤 고위 관리회의는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예. 그렇다고 해도
인구 25만의 경주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최까지 앞으로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좀 숙박시설 확충이라든지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을 서둘러야 될 걸로 보입니다. 1년 4개월이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 짧죠. 예. 아, 그게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이죠. 자, 이 다른 얘기 좀 해보는데요. 이 북한이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에 러시아와 부쩍 밀착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이 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북한은 이제 그동안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 TV 이 방송 송출을 하는데 중국 위성을 이용해서 송출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을 한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중앙 TV를 수신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승인받은 기관들만 수신해 왔는데 위성이 갑자기 중국에서 러시아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위성 방송 수신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성 전환은 북러 정상 간에 맺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 체결에 따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하고 중국이 아무래도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이 또 만났네요.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약 50분 동안 만났습니다. 이 SCO 정상회의는 지난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등이 출범시킨 데 이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란까지 9개국이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만남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 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에 한 달 반 만인데요. 두 정상은 서로를 소중한 친구라면서 관계의 끈끈함을 대회에 과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에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처음인 만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달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 라토 회의가 열리고 ARF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도 열리는데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직간접적으로 논의되겠죠. 그렇죠.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나토 정상회의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 주 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북중러로 묶이는 거는 또 그동안 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죠. 북중러로 묶여봐야 중국의 이익이 크게 없다는 판단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한미일은 이번 나토 무대에서 이제 보다 강한 방침을 천명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직 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지 확정되지 않았고 용산에서도 아직 여기에 참석을 할지는 발표를 안 했는데 참석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가 제시가 될지 이 부분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 장호진 안보실장인가요? 예. 그분이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전을 공식화한다면 러시아가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북한도 최근에 안보리 제재를 계속 무시를 하고 해상에서 불법으로 환적을 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군사 장비, 뭐 탄약, 석탄, 기름 이런 것들 주고받는 장면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ARF 7월 25일부터 열리는데 여기가 또 주목이 되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어떤 밀착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말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기자. 네.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회 곳곳에 정말 이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핵 전쟁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네, 이게 드는데요. 물리적인 전쟁과는 이건 별개로 다르지만, 다르지만. 국가 차원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근거가 소멸될 수 있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통계청 수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의 지난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선으로 이게 줄었는데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출생아 수가 19,362명인데 이게 1981년 통계 작성 이후에 2월 기준으로 2만 명 선이 붕괴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에서 이 사망자 수를 뺀 수치를 인구 자연 감소라고 하는데 이게 9,610명 4월 수치입니다. 이게 늘고 있습니다.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더 많다는 거죠. 얘기예요? 예, 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세종은 뭐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늘지는 않았네요. 이제 계획도시고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옆에 충남이나 대전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숫자가 그 숫자인 거죠. 그렇죠. 네. 통계청 수치에서 보면은 인구 절벽의 실태가 이제 네.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이게 네. 올 들어 추세를 봐야 하는데 사실 네.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1분기 수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출생아 여전히 감소세인데 1분기가 이 출생률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이게 53개월째 증가치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0.76명 전국 모든 시도에서 줄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평생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 뭐 패스트 역병에 돌았을 때보다도 더 그렇죠. 덜 낳는다. 네.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비상사태예요. 그런 상황들이 네. 사실 발생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물리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좀 예.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제가 보기엔. 네. 이 출산도 꺼려하고 예. 결혼도 꺼려하고 그런 상황에서 고령화까지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인구 절벽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에서 비상 상황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일과 가정 양립, 양육과 주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단 3대 핵심 분야를 추스렸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영환 부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 3대 분야 중에 일과 가정 양립 이 분야만 보면은 예.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동안에 25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겠다. 낮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예. 좀 상당히 실효적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주위에 물어보면 결혼 안 한 이유가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집 살 돈이 없다. 이거거든. 양육과 주거 분야. 네. 뭐 대책이 나왔습니까? 이 양육 분야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점을 둔 부분인데 네. 임기 내 내가 완성을 하겠다. 네.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 돌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 프로그램 이용하겠다. 네. 그리고 주거 분야는 이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우선 분양이나 추가 청약 기회, 신생아 특별 공급 확대 이 그동안에 좀 보이지 않았던 그렇죠. 정책들을 많이 담아서 좀 알차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내용이 네.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대책에 좀 눈여겨봐야 할 게 그동안에는 정책 중심으로 모든 정부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담 부처를 두겠다. 부총리급으로 신설을 해서 정부가 공들였던 정책들을 바로 이 부처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걸 준비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탁상에서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하는 엄마나 수요자 뭐 이 혜택을 받을 분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을 했고 그걸 대책으로 내놨는데 이게 여당과 야당에서도 뭐 기존에 나온 거긴 하지만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국회에서 좋은 평가입니다.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 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이거는 거고. 국가 전망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속한 또 후속 대책 같은 게 또 추가로 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지난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정부와 지방 정부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로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김정기 조직국장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아까 사전 심의를 하고 최상위 전략으로 인구 관련 국가 발전 전략을 세워서 각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대통령 직속 기구도 있었고 옛날에 그렇죠. 나경원 의원도 뭐 그 부위원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예산도 계속 배정되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동안? 그랬죠. 이 주영환 부위원장이 예전에 브리핑 때도 한 이야기가 역대 정부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이 된 게 한 20여 년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투입을 한 게 산술 계산만 했던 게 380조 원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용성입니다. 38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KDI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봤더니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봤더니 142개 과제에 47조 원입니다. 작년에. 근데 이거를 분석을 했더니 83개 과제 23조 원 가량만 저출산 직접 관련 예산이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러냐?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이 지금 학교 출산율이 1.2명이거든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에 66조엔 우리 돈으로 약 580조 원을 쏟아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해법이 없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뭐 집행한다든지. 예, 공교롭게 뭐 지금 글로벌 경제도 좋지도 않고 예산 재원 참 마땅치가 않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은 인구 전략 기획부가 출범을 하면 거기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다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특별회계에 어떤 재원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들이 들어갈지는 아마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하이킥 박성용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그 정영식 기자가 주황색 접시 모양의 그 물건을 들고 왔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잿더리입니까? 뭡니까? 잿더리 모양처럼 생겼는데 예. 피존 타깃이라고 부르는 표적입니다. 표적인데 일종의 날아가는 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피존이면 뭐 이렇게 빨래할 때 쓰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영어로 이제 비둘기. 비둘기군요. 피존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의 사인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인볼을 가져와서 이 야구공의 실밥 개수가 몇 개냐 하는 문제를 드렸었죠. 그랬죠. 맞춘 사람이 있는지 선물 나갔습니까? 선물이 나갔습니다. 나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파리올림픽 사격 국가대표입니다. 장국희 선수를 만나고 왔는데 오늘 백스테이지 내용 잘 들어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쉬운 문제를 드릴 텐데 장국희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절이 있습니다. 네. 이 절에 사찰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맞추시는 댓글을 첫 번째로 남겨주신 분에게 이 장국희 선수의 사인이 적힌 피존 타깃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격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군요. 구하기 이게 힘들 것 구하기 같은데. 힘든 겁니다. 구하기 예. 힘들어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건지. 네. 자, 사격. 역시 사격은 저같이 군 면제자들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사격 경기는 권총, 공기소총 등이 있는데 클레어 종목이라고 있어요. 클레이 종목. 클레이 종목입니다. 예. 표적인 이 피존 타겟을 맞추는 건데 표적은 이제 지름 11cm, 두께가 2cm, 무게가 108g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존 비둘기를 이제 뜻하는데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그 행한 비둘기 사냥을 현대에 들어서 스포츠화한 것인데 요즘 젊은 여성들도 꽤나 이 레저 스포츠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예. 제가 중계 화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진종호 선수 경기도 많이 봤어요.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표적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던데 정말 옆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빠릅니까? 사격 훈련장인 그 국가대표 사격 훈련장입니다. 청주 종합 사격장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장국희 선수가 총을 쏘는 한 2, 3m 거리에서 그걸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군에서 쓰는 소총 소리 그만큼 굉장히 소음이 컸습니다. 이 장국희는 클레이 종목에 출전을 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샷건으로 불리는 산탄총이 있습니다. 이 총 무게가 3.45kg. 그러니까 이제 K2 소총 무게 정도 되는데
이 총을 들고 피존 타겟이 약 80km 속력으로 날아갑니다. 이 속력을 날아가는데 이 피존을 맞춰서 깨트리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예. 예. 우리 정영석 기자도 아들이 이게 총 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비비탄 총인가요? 뭐 그런 제가 거? 그렇죠. 예. 제가 총을 쏘는 걸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총 쏘는 건 상대방을 겨누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장국기 선수는 굉장히 젊어 보이던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총을 든 거는 이제 한 17살 때부터 들었다고 해요. 빠르진 않네요.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총을 들었는데 대개 선수들이 16, 17, 18 아, 원래 그렇습니까? 요때 총을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총을 쏘기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낯설기도 하고 여자로서 특히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이렇게 다독이면서 꾸준히 총을 놓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접시를 이제 깨트리니까 뭐 희열을 느낀다 또는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총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인터뷰하는 내내 네. 총을 어깨에 견착하고 어깨에 메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교 선수들은 이거 어깨에 주의해야 될 것은 나중에 50견 오고요. 잘못하면. 네. 어쨌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진종호의 대를 이어서 장국기 선수의 어떤 메달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장국희 선수 지난해 미국 달라스로 날아갔습니다. 네. 왜 갔냐면 그 세계적인 사격 선수입니다. 빈센트 행콕의 예. 행콕의 선수. 특별 지도를 받았거든요. 빈센트 행콕이 누구냐? 바로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서 이 스키트 종목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또 그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요. 클레이 사격 부분을 통틀어서 가장 메달을 딴 그런 선수인데 이 특급 지도를 받아서인지 지난 4월 파리 올림픽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장국희는 산탄총 스키트 종목 종합 1위에 올라서 태극 마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 클레이 사격 종목에서 16년 동안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장국희 선수가 그 갈증을 풀어낸 것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메달을 안겨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장국희 선수의 각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지금 열심히 전체 선수단이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도 했고 이제 가서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올릴만 남았는데 가서 이제 쫄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오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결선까지 이제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총 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옆 사로에서 계속 총을 쏘고 있었기 예. 때문에 인터뷰에 떨어져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사격 선수 중에 불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박종길 선수라고 제가 아는 박종길 선수의 불자였잖아요. 그 대통령 경호 그렇죠. 출신이죠. 경호원 출신이죠. 그 문체부 차관도 지냈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차관에서 물러났죠. 예. 근데 장국기 선수 불자죠. 그렇습니다. 불명은 여연화입니다. 예. 외할머니, 그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자인데 이 영향이 컸는지 강남 봉은사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합니다. 예. 장국희 선수 봉은사 어린이법회 출신입니다. 예, 유치원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선수 훈련 중이니까 봉은사를 찾기 힘든데 진천 선수촌 법당을 찾아서 틈나면 이 절을 올린다고 하네요. 예. 사격은 아무래도 이 정확성 그다음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교가 경기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르게 뛰고 선수들은 이 심박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훈련을 실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국희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절에 가면 호흡 명상이라든가 이런 쉼 이런 것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줘서 정말 마음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절에 가면은 이제 수양도 하고 절도 하고 하면서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는 심박수가 내려가는.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긴장을 너무 하면 심박수가 너무 뛰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심박수 내리는 훈련을 따로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아 이제 할 수 있는 훈련인 것 같아요. 예, 이 총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네. 자, 끝으로 뭐 전할 말 있습니까? 제가 지난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진종호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또 불교에서 개종을 한 그런 의원인데 선수였는데 진종호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딸 선수다 이렇게 장국희 선수를 소개했어요. 불자 장국희 선수 8월 3일이 첫 경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정현석 기자가 아까 퀴즈 냈잖아요. 이 장국희 선수가 어느 사찰을 다니냐. 그렇죠. 그 질문을 냈고 유튜브 댓글로 달렸습니까? 답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안 달렸습니까?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시간이 다 흐르질 않았네요. 예, 네. 박종길 선수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사격장을 운영한다고요? 그 얘기도- 사격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이제 사격을 좋아하다 보니까 군 시절에 이제 사격을 많이 예. 했었거든요. 근데 목동에 있는 사격장이 있어요. 예. 공기 소총 실제 탄두 뭐 있는데 예.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굴 지도하죠? 초등학생들, 일반인들을? 초등학생들, 아, 선수들. 예.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잠깐 인사를 드린 적도 예. 있었죠. 예. 청와대 경호원 출신 우리 사격 메달리스트 그렇죠, 메달리스트. 박종길 선수였군요. 예. 예, 정현석 기자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날씨를 오영애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수도권 지역으로 그리고 밤부터는 그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전라권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그밖에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맑겠고 주말에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다시 폭염이 나타나는 곳 있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부산 23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